예, 안녕하세요. 2021년도 의정부 가문의 후예들 강의를 맡은 정형호입니다. 다음 두 번째, 의정부하고 500여 년의 인연을 맺은 해주정씨 정문부 집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에 정문부 장군의 묘소가 있다는 걸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해주정씨 집안하고 이렇게 처음 인연을 맺은 건 정문부 장군의 5대조인 정침이라는 분. 이분이 1485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분의 묘소를 처음에 모신 거예요. 여기 보면 조금 흐리긴 한데요. 제일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정침의 묘소예요. 정문부 장군의 5대조 할아버지고 그 밑에가 정신입니다. 요거는 정문부 장군의 아버지예요. 요 밑에가 정문부 장군의 묘입니다. 세기가 지금 쭉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할아버지면은 저쪽에 있어요. 양주 쪽에 있습니다. 멀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 시제 지나고 그 다음날 글로 가더군요. 그래. 그 다음에 여기 제실이 있고, 여기 향례 지내는 제각이 있고, 여기가 북간대첩비, 복제비가 있고요.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죠. 여기 들어가는 데가 있고. 그래서 500년 정도 인연을 맺었어요. 해주정 씨하고는. 그러니까 해주정 씨가 의정부에 수많은 후손들이 들락거린 거예요. 왜? 여기 묘가 있으니까, 조상묘가 있으니까 의정부에 안 올 수가 없죠. 자, 근데 의정부의 후손이 안 살았어요. 500년이나 인연을 맺었는데 왜 그럴까? 그는 정문부 장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다시피 정문부 장군은 임지대란 때 그 함경도를 지킨 뛰어난 장수죠. 전주 부윤을 할 때 그 한시 때문에 모함을 받습니다. 중국의 초회왕, 전국시대의 초회왕이 진나라 재상인 장의의 계략에 놀아나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일이 있는데 이 역사적인 교훈을 한시로 썼어요. 근데 이것을 당파 싸움에 반대파가 끌어들여가지고 반역자 이괄의 난 때 이괄과 내통을 했다고 모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고문을 받고 옥에 갇혔다가 옥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언으로 중앙에서 멀리 진주에 내려가라. 후손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무부 장군의 아들들이 진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의정부에는 후손들이 더 이상 살지 않게 된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정무부 장군이 그렇게 억울하게 죽지 않았으면 아마 의정부에 계속 효자봉 밑에 해주정 씨들이 집단으로 살았을 겁니다. 왼쪽은 정무부 장군의 영정이고 북한대첩비 복제비죠. 근데 정문부 장군의 부친인 정신이 자식 교육을 어떻게 엄하게 했는지 어렸을 때 당연히 매를 댔어요. 근데 아들이 공주 목사를 하고 있는데 당상관을 하고 있는데 정문부가 하루에 한 번은 술에 취해서 오자 말에서 내려 그래가지고 회초를 때렸대요. 성인이 돼서도 회초리 때릴 정도로 아버지가 이렇게 엄하게 길러서
그래서 정무부 장군이 그렇게 지조가 곱고 그렇게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어떤 강인한 성격을 가지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자, 정무부 장군이 의정부에 한때 거주했어요. 그 부인도 고령신 씨 신앙의 손녀거든요. 그 신앙의 무덤은 요 둔배미에 있습니다. 신곡동에. 고령신 씨하고 혼인을 했는데 고령신 씨 근거지가 여기 고산동 아니에요. 신속주 그 집안. 그 부친이 세상을 떠나자 정무부 장군은 벼슬을 그만두고 송산 아래에다가 그 3년 동안 운막을 짓고 심여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광해군 폐모 논의 때 그 반대를 했어요. 그러면서 벼슬을 그만두고 송산에 와서 운동합니다. 송산이 여기 바로 여기 정무부 장군 조상 묘가 있는 그 아버지 묘가 있는 그 밑에 와서 은둔하면서 술로 세월을 보냈거든요. 주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유를 했죠. 정문부를. 근데 거부하고 거기에 거처를 잡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문부 장군이 이 의정부에 와서 한동안 살았어요. 그럼 당연히 후손 살았다는 건 여기에 집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효자봉, 효자로, 충의로, 효자중학교, 효자고등학교 이런 명칭들이 이제 효자역. 그래서 이런 명칭이 다 여기서 나온 거죠. 자, 임진왜란 때 한경도의 의병작이었습니다. 6회 연속 승리를 거둬서 임진왜란 4대첩에 이순신의 한산대첩, 권율의 행주대첩, 김시민의 진주대첩, 네 번째 정문부의 길주대첩이 거론이 될 정도로 아주 대승을 거뒀어요. 갓도 기요마사의 22,000 정예병을 함경도에서 완전히 몰아냈습니다. 굉장히 강직하고 청렴한 성격이었어요. 아까 아버지가 이렇게 성인이 돼서도 멜될 정도로 그렇게 엄하게 키웠다고 그랬는데 절대 이제 재물의 탐을 안 내고 공평무사하게 일 처리하고 회유나 청탁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한을 많이 사게 된 거예요. 이게 청탁 같은 거 주위에서 정승이나 판서들 했던 사람들의 없고서 청탁을 하는 걸 다 거부했으니 그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근데 제가 그 정무부 장군의 그 문집인 농포집을 보니까 한시가 수백 편이에요. 근데 거기 보니까 굉장히 서정적이고 인간적인 시가 굉장히 많아요. 자연을 노래한 시도 많고 본인 또 술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하면서도 외길을 걷다 보니까 너무 고든 길을 걷다 보니까 나중에 외로운 거예요. 주위에서 모함도 많이 당하고 옥에도 갇히고 그러면서 뭔가 고독함 속에 이상향을 시로써 읽기도 하고 그래요. 푸른 연꽃이 바람에 움직이니 구슬 같은 이슬이 기울어진다. 시 제목이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보면 연못에 작은 연못에 대나무가 우거져 있고 밑으로 물이 쭉 흘러요. 정원에 비가 쭉 내리면서 아침에 안개가 쭉 끼어 있고 거기에 잎에 이슬이 이렇게 맺혀 있는 걸 시로써 읊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무부 장군을 그렇게 강인한 어떤 무인으로서 기억하지만 장수로서 기억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서정성이 강한 하나의 작가예요. 서정적인 시인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을 읽고 세시 명절을 읽고 명절에 관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어떤 시인이에요. 자, 그
북한 대첩비가 순환을 당합니다. 북한 대첩비는 임진왜란 지나고 한 100년 정도 후에 1707년에 길주의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함경도 북평사로 온 최창대라는 분이 중심이 돼서 정문부 장군의 전승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근데 1905년 러일 전쟁 때 일본군이 가져와 버렸어요. 왜? 비물을 이렇게 보니까 일본군이 정문부한테 싸움에 패한 그런 기록들이거든요. 자기네 전쟁의 친기록이야. 여기를 번쩍 해가지고 일본을 가져와 버렸어요. 이게 비어 있잖아요. 지금 없잖아. 요 현지에 그 길주에 있던 원래 함경도 길주에 있던 그 자리입니다. 이거 복제본이고요. 여기 야스쿠니 신사.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일본 황궁으로 가져갔다가 야스쿠니 신사로 옮겼는데 야스쿠니 신사 위에다가 이런 큰 돌을 갖다 딱 올려놨어. 길을 억누른다 해가지고 이런 돌을 올려놔 버렸어. 길을 꺾은다. 옛날에 그 쇠발뚝 박든 거하고 똑같죠. 일본 사람들이 와서 1969년에 일본에 있는 사학자 최서면이 선생이 이걸 발견했습니다. 이분이 그 우연히 가서 발견한 거예요. 야스쿠니 신사에 갔더니 뭐 이런 게 있어서 가만히 보니까 정문부 장군이 임진왜란 왜 저걸 물리친 내용이야. 왜 이게 여기 와 있지? 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반환운동을 해서 2005년에 반환이 됐는데 원본은 북한으로 갔습니다. 일본이 그 조건으로 우리에게 돌려줬어요. 원래 자리로 간다면 자기네 돌려주겠다. 그래서 길주로 함경도 길주로 가고 그 당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라 남북 관계가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글로 가고 복제비 4개 중에서 하나가 여기 의정부에 여기 있고 또 하나는 고궁박물관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독립기념관에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저기 사당에 있습니다. 정문부 진주의 사당에 있습니다. 4군데 있습니다. 자, 해조정시 시제를 지금도 후손들이 다 와서 지내고 있어요. 2021년에 11월 6일 날, 음력 10월 2일이죠. 제가 직접 가서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위에 정침 묘소부터 사실 정현경, 정일양, 정의겸은 묘는 없어요. 그런데 제단만 있습니다. 그 정현경, 정침의 아들이 정현경이에요. 그 아들이 또 정일양, 정의겸이에요. 그래서 그 정희검은 그 정무부 장관의 증조부예요. 그리고 제단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친인 정신, 부친 정, 그다음에 정무묘, 요 순서대로 시제를 지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무부 장관 향례는 이제 용현동 충덕사에서 지내는데 유학자들 중심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음력 9월 16일 날 지내는데 요게 이제 그 충덕사에서 지내는 그 정무부 장군 향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송산에서 300여 년 살아온 양천허 씨의 후예입니다. 양천허 씨는 여러분들이 뭐 허준 다 아시잖아요. 네. 동의보감의 저자인 허준, 그다음에 홍길동전의 허균, 네. 그다음에 허난설원 허난설원. 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그 집안이에요. 양천허 씨 집안. 그다음에 허목 뭐 조선 후기에 아주 명재상이지요. 그다음에 뭐 진도에 가면 허백년, 허련 이 다 양천허 씨 집안입니다. 네. 고려의 개국공신 허선문이 시조고요. 과거급제자가 거의 100명 가까이 나오고 정승판서가
다수 나올 정도로 대단히 명문 집안이에요. 근데 그 후손이 숫자는 적어요. 허씨가. 그 왼쪽에 보면 이제 그 허준이 묘가 파주 거의 그 남방 한계서 있는데 거기 게 있어요. 그 이제 판문점에서 가깝습니다. 그 임진강 건너서 그쪽에 있는데 거기가 허씨들 집성촌인데 저 고목나무가 뭐 한 열 아름도 더 된다는데 그 허씨 집성촌에서 찍은 옛날 사진이 있길래 가져왔습니다. 요건 이제 허목이 이 전설을 잘 썼대요. 이게 그래서 허목의 동해 척추 동해비고 허목의 그 글씨체죠. 그 허종과 허침이라고 하는 인물이 조선 초기의 인물인데 형제예요. 허종은 우의정을 지냈고 동생 허침은 좌의정을 지냈어요. 그 명재상이죠. 그 허종이 굉장히 키가 컸던 모양이에요. 풍채도 좋고 잘생기고 인품이 뛰어나서 그 명나라의 그 동월이라고 하는 조선부를 지은 동월이라는 사신이 굉장히 와가지고 오만하게 굴었어요. 그러다가 허종 앞에서 허종의 풍채와 인품에 완전히 고개를 숙였다라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그리고 연산군을 패보할 때 그때 허종과 허침 형제가 가고 싶지 않은데 왕이 오라고 하니까 안 갈 수도 없고 가다가 이 다리 위에서 광화문 근처에 있는 다리 위에서 일부러 말에서 떨어졌어요. 낙마를 했어요. 그래서 저 다리가 종침교인데 허종의 종자에다 허침의 침자 뒤에 이름을 따서 종침교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어요. 광화문 근처에 있는 다리인데 종침교 다리. 이제 그 일화는 아주 유명합니다. 허종과 허침이 결국 그 폐모 논의에 가지 않으려고 일부러 낙마를 한 건데 거기에 가서 찬동했던 사람은 그 후에 다 죽었습니다. 나중에. 예. 그다음에 이제 허완 장군은 병자호란 때 이 인조가 이 남한산성이 완전히 갇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경상 좌도 병마 절도사로서 저 아래쪽 군사를 이끌고 인조를 구하러 남한산성으로 막 진격을 하다가 경기도 광주에서 적의 기습을 받고서 패전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스스로 자결을 한 장군이에요. 허완 장군. 제가 이제 이 허종, 허침, 허완을 왜 얘기하냐면 동생인 허침의 후손이 산곡동, 허완 장군의 후손이 요 밀락동에 살았어요. 그래서 제 두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산곡동 잔돌배기에 살았던 분들이 허침의 후손들이에요. 문정공파 허침의 후손들인데 처음에 그 산곡동에 들어온 게 허유 때 들어왔어요. 허유가 1684년에서 1732년 지금 저희한테 얘기해 주셨던 그 구술자 제보자들의 8대조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온 게 18세기 초니까 약 300년 정도 되죠. 300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의정부에 300년 사는 거예요. 그 반상의 구별이, 그러니까 양반과 상민의 구별이 굉장히 엄격했대요. 그래서 상여도 안 맺대요. 양천허 씨는 양반이라고 자기네들은 상여를 안 맺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네한테 하대를 존댓말을 썼고, 근데 이 인근의 고령신 씨가 바로 옆에 고산동에 살았고,
전주시도 같이 고산동에 살았고 평양조씨 이쪽에 밀락동에 살았잖아요. 서로 이렇게 혼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평양조씨 밀락동, 예, 낙양 이쪽에 혼인 관계가 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마을이 지금 사라졌죠. 여기가 고산동, 산곡동이 개발이 돼서 여기 지금 아파트들이 다 들어서고 다 밀어 제꼈죠. 여기 사람들 다 떠났습니다. 이거 이제 2년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예, 개발되기 전에. 그래서 지금 거기 산곡동 잔돌배기 출신들이, 잔돌이라는 게 세석이죠, 한자로. 세석 친목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산곡동에서 그 상여가 이게 비탈이 심하니까 이게 길게 면으로 끈을 해가지고 잡아당기는 거예요. 경사가 급하니까. 거기 그 잔돌배기에 살았던 김종석 씨가 이 사진을 가지고 있어요. 예, 예. 그다음에 허익이라는 분, 경찰 공무원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산곡동에 사셨죠. 근데 이분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부친이 27살에 폐기라고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50된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가 두 분 동갑이셨다는데 20대 젊은 며느리가 혼자 됐으니 며느리 보기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이 세상 떠나고 며느리가 혼자 되고 나서부터 두 분이 각방을 쓴 거예요. 며느리가 혼자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어떻게 한 방을 쓰겠느냐 해가지고 각방을 쓰셨다고. 며느리에 대한 배려죠. 그래서 며느리가 세 아들을 열심히 키웠다고 혼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이제 일찍 혼자 된 거죠. 이 허익이라는 분의 어머니가.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각방을 쓰셨다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허습이라는 분은 뭐 허익의 육촌 동생입니다. 여기 산곡동에 사셨던 분인데, 70년대부터 젖소를 중개업을 했고, 동생도 젖소를 길렀대, 한 15마리. 근데 예전에 그 동네에서 젖소를 많이 길렀대요. 여러 가지 70년대 후반부터. 그 다음에 이제 허습이라면 나중에 이제 산곡동 여기에 낚시터를 운영을 했는데, 이게 이 지역 개발이 계속 지연됐어요. 몇 년간 계속 지연되면서 사람들이 곧 개발된 줄 알고 보상금 받아가지고 이주하려고 미리 주변에 뭐 집도 사고 땅도 사가지고 이 사람들이 개발이 1년 2년 미뤄지다 보니까 뭐 이자 내고 어쩌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막 그 의정부 시에 막 데모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본밀락 양천어 씨. 본밀락은 지금 코스트코 자리에 있습니다. 예. 여기는 병자호란의 순전한 허완 장군의 아들 허입의 묘가 이 무지랭이 계곡에 있어요. 지금 이제 여기가 다 개발이 되면서 한 14년 전쯤에 여기가 다 개발 아파트로 바뀌었죠. 그래서 납벌당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납벌당으로 바꿨는데 옛날에는 다 묘소가 있었어요. 허완 장군 아들의 묘가 여기 있었어요. 밀락동에. 본인은 3대는 명확한데 그 윗대는 잘 기억을 못해요. 근데 이제 12대 허완 장군의 12대 손이에요. 그거는 11대 할아버지의 묘까지는 있어요. 근데 11대 할아버지 때 들어왔는지 언제 들어왔는지 명확하진 않아요. 자, 이 밀락동의 허령이라는 분은 평생 농사를 짓던 분이에요. 예. 이 허령의 종조 할아버지가 허섭이라는 분인데, 허섭. 이분이
그 낙양동에 지금 송양초등학교 그 자리에다가 강습소를 세웠습니다. 간이 학교인 강습소 사비로. 그래서 자기 그 후손들도 거기에 살고 있고 물리나 깨우치겠다 해가지고서 사비로 거기에 학교를 세워가지고서 그 저쪽에 인근에서 남양주 포천 쪽에서도 왔다 그래요 거기에. 그 일제시대 세워가지고 전쟁 전까지 있다가 이분이 이제 전쟁 전에 세상 떠났죠. 그리고 나서 전쟁 후에 이것이 송양초등학교로 바뀌었어요. 그 자리가. 그 다음에 이제 본밀락에 산제사를 지냈던 터가 있습니다. 그 전쟁 전에는 소를 잡았어요. 그 무지랭이 계곡에 가면 그 제모를 준비하고 소를 잡았던 그 우물이 있고 그 움막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지랭이 계곡에 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그 우물이에요. 무지랭이 계곡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죽산한시, 양천허씨 뭐 이렇게 그 묘 납골당 안내 표지판인데 그걸 쭉 한 15분 내지 20분 올라가면 거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제모를 준비하던 곳이에요. 여기 바로 옆에 있습니다. 요 우물, 이거 자연적인 우물이고 여기는 산제당이에요. 산제당이 지금 퇴락해가면서 있습니다. 왜냐? 이미 밀락동이 다 개발돼 가지고 한 14, 15년 전에 다 흩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로 지내지 않죠. 당연히 산천. 그 전까지 지냈어요. 전쟁 전에 소를 잡았고 전쟁 이후에는 소 머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 허령이라는 분이 직접 가서 안내를 해줬는데 숲이 우거지고 그래가지고 찾는데 애먹었어요. 이제 존재감도 없어진 거죠. 여기가 다 퇴락해가고 있습니다. 이게 산제당도 그렇고 송양강습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허령이란 저분이 여기 강습소에 다녔을 때 뭐 봉선사로 소풍을 갔고 그 무지랭이 계곡 이렇게 넘어가가지고서 옛날에는 그 국립수목원이 이렇게 크지 않았대요. 그 옆으로 해가지고 쭉 가서 봉선사 갔다고. 1시간 반 내지 2시간 걸렸다고. 가자마자 점심 먹었지 그러시더라고. 봉선사 소풍을 갔고 수락사의 마당바위로 소풍을 간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남양주나 포천에서도 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의정부의 이런 어떤 곳곳에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곳곳에 다양한 삶이 있었다. 마을에 전통적인 삶의 방식이 있었고 오래된 가문들이 거기에 곳곳에 살고 있었다라는 걸 이번 통해서 또 우리는 새롭게 알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